딸아이의 생일이었고 나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일찍 딸의 집에 도착했다.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다. 어릴 때처럼 환하게 밝아질 딸아이의 얼굴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딸의 표정은 마치 나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완전히 짜증 섞인 얼굴이었다. 아, 엄마야? 딸은 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날 오후 딸 지은이의 집으로 가져간 초콜릿 가나슈를 곁들인 아몬드 케이크 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 지은이의 43번째 생일이었고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제과점에서 만든 작은 예술작품을 사기 위해 연금 3개월치를 모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2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딸의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썼다. 택시는 5년 전 내가 자금을 보태준 저택 앞에 나를 내려주었다. 부산 해운대 최고의 부촌에 위치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인피니티 풀이 있는 3층짜리 집이었다. 계약금으로 내 평생 저축인 8억 원을 쏟아부은 집이었다. 45년 동안 대학 교수로 일하며 주말 과외와 초과 근무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나는 이날을 위해 새로 장만한 옥색 원피스를 매만지며 한 손에는 케이크를,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가 든 작은 은색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강인한 여성 3대라니 정말 물려줄 만한 멋진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문이 열렸지만 지은이의 얼굴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환해지지 않았다. 딸의 눈은 내 눈과 아주 잠깐 마주쳤을 뿐 금세 손에 든 휴대전화로 돌아갔다. 아, 엄마였어? 딸은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며 중얼거렸다. 포옹도 입맞춤도 없었다. 마치 내가 그저 배달원인 것처럼 말이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나는 목소리에 활기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랑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지은이는 마치 내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하는 방해물인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놔줘. 나 이 통화 좀 끝내야 해. 나는 혼자서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린 주방으로 걸어갔다. 집을 리모델링할 때 내가 해준 또 다른 선물이었다. 조심스럽게 조리대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았다. 창문 너머로 11살 쌍둥이 손주들이 수영 강사와 함께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내가 온 줄도 몰랐다. 나는 텅 빈 집의 메아리를 들으며 환영받지 못할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15분 후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완벽하게 염색된 머리, 빈틈없는 화장, 네일아트까지 언제나처럼 눈부셨다. 이 모든 것은 8년 전 내가 자금을 대준 피부과 의원 덕분이었다. 딸의 창업 꿈을 이뤄주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고 한 번도 상환받지 못했다. 딸은 냉장고를 열고 탄산수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케이크만 놓고 갈 거야? 아니면 저녁도 먹고 갈 거야? 목소리의 냉랭함이 칼날처럼 나를 베었다. 나는 실망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내 생일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했지. 우리 못 본 지 거의 2달이나 됐잖니. 딸은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사실 나중에 약속이 있어. 민준 씨가 마린시티의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먹으러 데려가기로 했어. 우리 둘만. 민준, 그녀의 3번째 남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투자로 먹고 사는 남자였고 묘하게도 항상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가장 최근 일은 불과 3주 전이었는데 기다릴 수 없다는 수입 사업을 위해 6천만 원을 지원했다. 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에서 꺼내준 것이었다. 그렇구나. 나는 목소리에 묻어나는 아픔을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지은이는 눈을 치켜뜨더니 마침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아온 것처럼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딸은 아일랜드 식탁 주변에 높은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봐. 나는 뱃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순순히 따라 저 말투를 알고 있었다. 어릴 때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잔인한 말을 하기 전에 사용하던 바로 그 말투였다.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 딸은 손가락으로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생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는 격려하는 듯 보이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 원하는 걸 말해봐. 엄마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지은이는 쿵소리가 나게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고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랑도 지나가는 짜증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멸이었다. 내가 생일 선물로 정말 받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딸은 고의적인 잔인함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냥 엄마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거. 차라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세상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내 가슴을 물리적으로 가격한 것 같았다. 뭐라고? 겨우 속삭일 수 있었던 건 그 말뿐이었다. 들었잖아. 딸은 이제 계산된 냉정함으로 말을 이어갔다. 엄마한테 질렸어. 끊임없는 전화, 불쑥 찾아오는 거, 구식 조언으로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 그 지긋지긋한 감정적 의존까지 전부 다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74년의 인생, 43년 동안 엄마로 살면서 내 하나뿐인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은아. 맺히기 시작한 눈물 사이로 겨우 말했다. 난 내 엄마야. 너에게 모든 걸 주었고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바로 그거야. 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서 내가 숨 막히는 거라고. 엄마가 끊임없이 내 곁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자유가 필요하다고. 엄마의 기대와 그 감정 싸움을 겪지 않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아직 상자 안에 든 초는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옹, 웃음, 함께 나눌 추억 등 그날을 위해 상상했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지은아, 나는 한 번 더 시도했다. 난 그저 내 곁에 있고 싶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넌 내가 가진 전부잖니. 그게 바로 문제라고. 팔짱을 끼며 딸이 대답했다. 내가 엄마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 말이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하고 날 좀 내버려둬.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넘어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핸드백과 진주 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케이크는 남겨둘 것이다. 비록 아이들 엄마는 고마워하지 않겠지만 쌍둥이들은 좋아할지도 모른다.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널 위해 해준 모든 일들 후에 말이다. 엄마가 해준 모든 일. 딸이 비꼬듯 웃었다. 엄마가 한 모든 일은 결국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어. 엄마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문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딸의 눈에서 어떤 후회나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그 다정한 어린 소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조바심뿐이었다. 내가 어서 떠나서 짐스러워 보이는 나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계속 살고 싶어하는 조바심 말이다. 생일 축하한다, 지은아. 나는 속삭이듯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 화창한 오후. 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딸은 자신이
내 안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파괴의 불꽃이 아니라 재탄생의 불꽃이었다. 택시는 동래구에 있는 나의 작은 아파트 앞에 나를 내려주었다. 20년 전 남편이 죽은 후 살던 집을 팔고 산 방 2개짜리 소박한 곳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들어가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낡은 소파에 쓰러졌다. 지은이가 아기였을 때 안고 달래주던 바로 그 소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던 소파. 실망할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소파였다. 딸의 말이 잔인한 후렴구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죽어줬으면 좋겠어. 내 친딸이 생일 선물로 나의 죽음을 바란 것이다. 고통은 육체적이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나는 40년 동안 딸에게 투자했던 모든 순간, 모든 희생, 모든 돈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 지은이가 5살 때 심한 천식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치료비를 대기 위해 대학에서 추가 근무를 했다. 진료비와 약값으로 1,800만 원이 들었다. 남편이 결혼 예물로 준 보석을 팔아 마련한 돈이었다. 16살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했을 때 나는 바로 이 아파트를 담보로 프로그램 비용 2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 고마워, 엄마. 당시 공항에서 나를 꼭 껴안으며 딸이 말했다.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야. 지금은 다른 세상,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은 말이었다. 대학에서 지은이가 법학에서 건축학으로, 다시 경영학으로 3번이나 전공을 바꾸기로 했을 때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 학기에 학비를 댔다. 총 4억 8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 주말과 공휴일에 과외를 하고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며 마련한 돈이었다. 첫 남편과 결혼할 때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하객 300명을 초대한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도 모두 내가 댔다. 4억 2천만 원이었다. 디자이너 드레스, 수입 꽃장식, 오케스트라, 고급 연애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엄마. 공주 같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딸이 말했다. 다 엄마 덕분이야. 이혼은 2년 후에 찾아왔고 더 많은 비용이 든 2번째 결혼식도 3년이 채 안 되어 끝났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민준, 3층짜리 저택, 피부과 의원, 낡은 차가 고장났을 때 내가 자금을 보태준 2억 2천만 원짜리 고급 외제차, 쌍둥이들이 다니는 사립국제학교에 분기당 1,200만 원의 날이 박자 나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영수증, 이체 내역서, 내가 수년간 서명했던 모든 계약서를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찾았다. 불신 때문이 아니라 정리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늙은 수학 교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마실 기운도 없는 차가운 찻잔을 앞에 두고 부엌 식탁에 앉아 모든 금액, 날짜, 이유를 목록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합계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43년 동안 48억 원이 넘는 돈,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딸의 행복을 위해 바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가로 딸의 가장 큰 소원이 나의 죽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새 느꼈던 찌르는 듯한 고통이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투명한 명확성이었다. 내 사랑을 신성한 유대가 아닌 도구로만 여겼던 누군가에게 수십 년 동안 이용당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 50억 원 가까운 돈을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여행을 다니고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건강을 돌보고 편안한 노후를 계획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이 작은 아파트에서 줄어든 연금의 동전 몇 푼을 세며 나의 죽음을 바라는 딸을 계속 돕기 위해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침 6시에 나는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일을 했다. 전화기를 들고 지은이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고 나서 민준이의 번호도 차단했다.
이어서 그쪽 가족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상징적으로는 강력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오랫동안 목욕을 하고 아끼느라 거의 입지 않았던 정장 바지와 재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관련 없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지은이와 내가 비상금 용도로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은행이었다. 나는 딸의 인생에 생길지 모를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입금해 두었었다. 그 계좌에는 당시 1억 8천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혜자 고객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오 지점장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계좌 495, 26, 7891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다. 확실하십니까? 잔액이 꽤 많은데요. 컴퓨터를 확인하며 그가 경고했다. 네, 전적으로 확실합니다. 나는 단호한 손길로 서류에 서명하며 확인했다. 그 돈 전액을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1억 8천만 원이 내 계좌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도 힘이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힘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목적지는 대출 사무소였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바다가 보이는 저택을 샀을 때 나는 계약금을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었다. 그것은 그들이 갚지 못할 경우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대출 담당 직원인 이 대리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김혜자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내가 설명했다. 내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가 서류를 찾는 동안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던 나를 떠올렸다. 지은이는 감격해서 울었었다. 고마워, 엄마. 엄마는 우리의 수호천사야. 정말 사랑해. 나를 꼭 껴안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민준이도 결코 연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거듭 감사 인사를 했었다. 여기 관련 서류가 모두 있습니다. 이 대리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객님께서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대답했다. 제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상당한 연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대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은이가 무심코 내게 흘린 사실은 민준이가 최근 실패한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었고 그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상환금을 연체했다는 것이었다. 딸은 내가 늘 그랬듯 도움을 제안하기를 바라며 그 정보를 무심코 공유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나는 중요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면요? 이 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전문성을 잃지 않았다. 저희 법무팀과의 미팅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나는 도시의 뜨거운 보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묘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43년 동안 나는 지은이를 위해 살았다. 딸이 늘 원하던 삶을 주기 위해 내 꿈,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딸의 가장 큰 소원은 나의 죽음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몇 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 은퇴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시작 여행사였다. 나는 항상 내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가능성을 남몰래 꿈꾸며 그들의 팜플렛을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소희라는 젊은 상담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외 은퇴 이민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나는 그녀의 책상 앞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며 대답했다. 74세 여성이 스페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비밀스러운 준비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고통, 결의,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희망이 뒤섞인 채 잠에서 깼다. 오로지 딸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았던 긴 최면 상태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화요일에 내 전화기가 끈질기게 울렸다. 지은이었다. 나는 전화를 무시했다. 딸은 5번이나 더 전화했고 점점 더 짜증 섞인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나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엄마, 괜찮아? 왜 안 받아? 엄마, 목요일에 애들 학교 발표회 있는데 끝나고 애들 좀 봐줘. 엄마, 나 걱정되기 시작했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생일 선물로 나의 죽음을 바랐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보고 싶거나 내 안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수요일에는 평생의 이웃이자 친구인 영숙이가 찾아왔다. 70세인 영숙이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지은이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었다. 혜자야,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숙이가 말했다. 너 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은이 생일날 있었던 고통스러운 말들.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영숙이는 조용히 들었고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 혜자야. 내가 말을 마치자 영숙이가 중얼거렸다. 네가 그 애를 위해 한 모든 일들 후에 지은이가 너한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애가 그걸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는 거야. 내가 설명했다. 마치 내가 그 애 인생에서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인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정말 스페인으로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비행기 표 샀어. 다음 주에 떠나. 영숙이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가 전적으로 응원하는 거 알지? 지은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주 특별한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내 계획을 전부 설명했다. 나는 지은이가 내가 죽었다고 믿기를 바랐다. 적어도 한동안은 영숙이는 내 공범이 되어 텅 빈 내 아파트와 내가 남길 작별 편지를 발견할 사람이 될 것이다. 기발하네. 영숙이가 공모자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배은망덕한 아이는 너를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드디어 깨닫게 될 거야.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사실 지은이가 정신 차리려면 정확히 이게 필요하다고 봐.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썼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편지였다.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단어를 쓰고 또 고쳐 썼다. 사랑하는 지은아, 이렇게 시작했다. 너는 생일 선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랐고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신 수십 년 전에 살았어야 할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글을 썼다. 내가 딸에게 쓴 모든 돈, 내가 한 모든 희생, 딸의 필요에 항상 부응하느라 놓친 모든 기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 섞인 편지가 아니라 교육적인 편지였다. 나는 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랐다.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이번 주에 서명한 모든 법적 서류를 발견하게 될 거다. 나는 계속 써내려갔다. 유언장 변경. 내가 내주던 너의 추가 의료 보험 해지.
너의 최근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연대 보증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그리고 나로부터 받던 모든 혜택의 중단. 그것은 18페이지에 달하는 편지였고 내가 딸이 원한 대로 정확히 사라졌으므로 이제 딸의 인생에서 바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했다.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해지겠지. 나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목요일, 가장 중요한 짐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챙겨 넣는 동안 지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딸은 4번이나 더 전화했고 점점 더 절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목소리가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무슨 일이 생겼어? 엄마 도움이 필요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내일 긴급 회의를 하자고 연락 왔어.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제발 전화해줘. 그러니까 그거였군. 내가 계약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은행이 이미 딸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금요일, 민준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깊은 다크서클의 면도도 하지 않은 수염까지 지쳐 보이고 절박해 보였다. 내가 알던 언제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장모님,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지은이가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지은이가 한 말이 끔찍하고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러다니 뭘 말인가?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은행에서 장모님이 대출 연체 때문에 집을 가져가려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발요, 장모님. 딱 1달 연체됐을 뿐입니다. 투자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흥미로웠다. 지은이가 나를 없애고 싶어 했을 때 나는 방해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던 재정적 고삐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나는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민준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 아내는 나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네. 내 존재가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짐이라고. 나는 그저 그 소원을 존중하는 것뿐이네. 하지만 장모님, 지은이가 화났을 때 어떤지 아시잖아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일 선물로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꽤 설득력 있게 들리던데.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제발요. 그가 끈질기게 매달렸다. 이걸 바로잡을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은이랑 얘기할게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시킬게요. 너무 늦었어. 나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우리 손주들한테 내 대신 뽀뽀나 전해주게. 토요일은 내가 평생을 보낸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에게 중요했던 장소들을 걸었다. 38년 동안 강의했던 대학, 어릴 때 지은이를 데려갔던 공원, 지은이 아빠와 결혼식을 올렸던 교회. 그것은 타인을 위해 온전히 살았던 삶에 대한 나의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일요일에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일요일 아침, 약속대로 영숙이가 문을 두드렸다. 갓 내린 커피와 나를 힘나게 하는 공모자의 미소를 가져왔다. 대탈출 준비는 됐어? 영숙이가 윙크하며 물었다. 준비되고 말고. 나는 여행 가방 2개를 문 쪽으로 옮기며 대답했다. 내 아파트 비상 열쇠 가지고 있지? 여기 있어. 어젯밤 내가 준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며 영숙이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남길 지은이한테 줄 편지랑 모든 서류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했다. 영숙이는 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지은이의 아파트로 가서 서류를 전달할 것이다. 텅 빈 내 아파트를 발견하고 내가 사라진 것을 걱정한 척하면서 말이다. 기억해. 택시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시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내가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았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비상 열쇠로 열어봤더니 아파트가 비어 있었고 편지만 있었다고 말해. 걱정 마, 혜자야. 나 20년 동안 아마추어 연극 교사였잖아. 내 인생 최고의 연기가 될 거야. 영숙이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담했. 택시는 아침 6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기사가 내 짐을 싣는 동안 나는 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스스로 지은 감옥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것 같았다. 공항으로 가십니까? 택시 기사가 물었다. 공항으로요. 나는 확인했고 그 두 단어가 내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평화로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부탁이나 돈이나 시간을 요구하려고 나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취할 듯한 자유의 느낌이었다. 거의 12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지난주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세부사항, 모든 감정, 헌신의 과거와 자아 발견의 미래 사이 하늘에 떠 있는 이 순간으로 나를 이끈 모든 결정을 일기에 썼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썼다. 지은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이 든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여행사 직원이 공항에서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미구엘이라는 젊고 친절한 남자였고 카탈루냐 억양이 강한 스페인어를 구사했다. 김혜자 고객님.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스페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실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고 말고요. 나는 대답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미소는 완전히 진심이었다. 미구엘은 내가 연구 체류를 결정하는 동안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여행사에서 임대한 고딕 지구의 작지만 매력적인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로 나를 안내했다. 100년 된 건물의 3층이었고 창문은 나무가 늘어선 광장을 향해 있었으며 이웃 건물들에는 꽃이 만발한 발코니가 있었다. 여기 도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미구엘이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다. 추천 레스토랑, 문화활동, 외국인 사교 모임, 카탈루냐어 수업, 필요시 연락할 수 있는 의료진 정보입니다. 연구 체류를 결정하실 경우 서류 작업을 도와줄 재무 상담사와의 미팅도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시간 약속도 없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산책을 나갔다. 고딕 지구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며 중세 건축물, 모퉁이의 작은 카페들, 수공예품 상점들에 감탄했다. 광장에 앉아 카페라테와 추로스 한 접시를 주문했다. 나는 한입 한입 음미하며 천천히 먹으면서 비둘기, 관광객, 현지인들을 구경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슬픔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평화였다. 늦은 오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난 5년 동안 지은이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집 계약금, 피부과 의원 자금, 자동차, 쌍둥이들 학교, 끊임없는 비상사태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3억 원은 되었다. 내가 세계 여행을 하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는데 쓸 수 있었던 돈이었다. 대신 나는 내 사랑을 짐으로 여기고 내 존재를 방해물로 여기는 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다. 바르셀로나 시간으로 저녁 8시, 한국은 오후 3시쯤 되었을 것이다. 영숙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편지를 전하러 지은이의 아파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임시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스페인산 레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몇 시간 후면 내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은이는 나를 잃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정이 되자 내 전화기가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은이었다. 끊어질 때까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곧바로 다시 울렸고 또 울리고 또 울렸다. 5번째 시도에 전화를 받았다. 엄마, 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야? 영숙 아줌마가 엄마 편지를 가져왔어. 사라졌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녕, 지은아. 나는 통화하면서 고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편지는 읽었니? 그래, 읽었어. 미쳤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디야? 난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네가 바란 대로 너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지만 난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진짜로 떠나길 바란 건 아니었다고. 그냥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랬던 거야. 역시나였다. 지은이의 전형적인 수법. 자신이 입힌 상처를 축소하고 자신의 잔인함에 반응한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네가 생일 소원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죽는 거라고 했을 때 진심이 아니었단 말이니?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꽤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 그건 나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민준 씨가 투자로 돈을 날렸고 애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병원도 잘 안 되고 엄마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말이 맞아.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 제발 돌아와.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해.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한다고. 참 흥미로웠다. 이제 와서 나를 필요로 한다니. 잃어버린 모든 재정적 혜택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읽고 나서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추가 의료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고 외출하고 싶을 때 쌍둥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말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거니? 아니면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거니?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를 필요로 해. 마침내 딸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은아, 43년 동안 난 너를 위해 살았어. 내 꿈, 내 돈, 내 시간, 내 기회를 희생했어.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필요했을 때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그 말은 내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은아. 상처는 이미 났어. 그리고 그거 아니? 어쩌면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마침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 무슨 소리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건 정말 멋진 일이지. 어디야, 엄마? 제발 말해줘. 지은이가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애원했다. 쌍둥이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 왜 엄마가 사라졌는지 이해를 못해. 내가 곁에 없을 때 갑자기 손주들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아이들을 돌보려고 내 약속을 취소했을 때, 비싼 선물을 사줬을 때, 지은이가 쇼핑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갔을 때, 그것은 그저 나에게 기대되는 당연한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자 내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바르셀로나 상공의 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하니까.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고통스러운 말은 관계를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 제발 이렇게 그냥 사라질 수는 없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제 내 안위를 걱정해 참 편리하기도 하지. 지은아.
지난 3년 동안 나 고혈압 때문에 2번이나 응급실 실려갔었어. 네가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기억하니? 한 번도 안 왔어. 넌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딸이 약하게 항변했다. 사실이야. 첫 번째는 내가 응급실에서 너한테 전화했어. 넌 친구 집에서 파티 중이라 못 온다고 했지. 두 번째는 민준이 생일이라서 축하하고 있었.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딸이 그때마다의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난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어. 딸이 중얼거렸다. 그래, 왜냐하면 내 건강은 너에게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 수표는 우선순위였지. 돈 때문이 아니야. 지은이가 소리쳤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보고 싶어. 나를 그리워하는 거니?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줄 24시간 대기조가 그리운 거니?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무음으로 해두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자유로운 밤을 즐기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했다. 그 다음 며칠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지은이를 위해 사는 동안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내 성격, 관심사, 욕망의 일부가 있었다. 이제 그것들은 긴 가뭄 끝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다. 고딕 건축 양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세부 장식을 감상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언어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과 스페인어와 비슷한 카탈루냐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간 가르쳤지만 즐거움을 위해 연습한 지는 오래된 수학에 대한 애정도 재발견했다. 수요일에는 스페인 재무 상담사와의 미팅이 있었다. 페레르 씨라는 나이 지긋한 남자로 스페인 영주권을 위한 나의 모든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저축하신 돈과 한국 연금이라면 그가 설명했다. 여기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외국인 은퇴자를 위한 훌륭한 의료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삶의 질은 매우 뛰어납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의 비상사태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걱정 없이 내 재정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했다. 오로지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근거하여 지출을 계산하는 것은 해방감을 주었다. 저축하신 돈의 일부를 여기 스페인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레르 씨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안전합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신다면 5년 안에 자산을 크게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산을 늘리다니 그런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항상 그 돈을 딸의 변덕에 쓰는 것을 택했었다. 제가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고객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사가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복잡한 가족관계 후 새로운 시작을 찾아 스페인으로 오신 분들이죠.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정보는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엄마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해로운 가족의 요구 대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존재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 시니어 걷기 모임에 가입했다. 65세에서 80세 사이에 12명이 있었고 모두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었다.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언덕을 산책하는 동안 나는 3년 전 스페인에 온 76세의 이탈리아 여성 루이사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오게 됐어요? 도시의 전경을 감상하며 그녀가 내게 물었다. 가장 큰 생일 소원이 내가 죽는 거라고 말한 딸 때문이에요. 나는 여과 없이 대답했다. 현실을 부드럽게 포장할 기운이 더 이상 없었다. 루이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에요? 완전히요. 집 사는데 자금 대주고 애들 거의 다 키워주고 딸의 필요를 위해 내 노후 자금을 희생했는데 내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루이사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긴요? 딸 인생에서 사라졌고 여기 왔죠. 루이사는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전 해로운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 취급했죠. 산책하는 동안 루이사와 나는 서로의 사연을 공유했다. 그녀는 성인인 자녀들이 휴가비, 세차, 사치품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것을 깨닫고 스페인으로 왔다고 했다. 그녀가 선을 긋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비난했고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나무가 늘어선 오솔길을 내려오면서 루이사가 고백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 아닐까? 좋은 엄마는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자식들은 내가 행복한지, 내 필요를 충족할 돈은 충분한지, 끊임없는 희생이 나를 해치고 있는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애들은 오직 내가 뭘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혜자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취죠.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이 울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감정적 조종을 자식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요구를 진정한 필요로 착각해왔다. 산책이 끝날 무렵 루이사는 격주로 모이는 지원그룹에 나를 초대했다. 유해한 가족의 기대보다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나이든 여성들의 모임이었다. 나는 즉시 수락했. 그날 밤 3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켰다. 부재중 전화 78통과 문자 메시지 32개가 와 있었다. 대부분은 지은이와 민준이가 보낸 것이었지만 나를 찾기 위해 그들이 동원한 친구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르는 번호도 몇 개 있었다. 나는 딸의 공황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찰하며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읽었다. 처음 몇 개는 여전히 감정적이었다. 제발, 엄마, 돌아와.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해. 애들이 엄마 찾으면서 울어. 하지만 점차 더 절박해지고 재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은행에서 또 회의하자고 연락 왔어. 엄마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더라. 오해 때문에 집을 뺏길 순 없어. 4일째 되던 날, 메시지는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이거 너무하잖아, 엄마. 홧김에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어른답게 행동하고 돌아와. 그리고 마침내 절망적이었다. 모든 병원, 경찰, 엄마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탓이야. 제발 잘 있다고만 말해줘. 지은이가 어느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바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말이 잔인했음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후회를 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 부재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것뿐이었다. 나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에 답장하기로 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하단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네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야. 이 경험이 너무 늦기 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인생의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말이야. 답장은 즉시 왔다. 제발, 엄마, 우리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어. 다시는 끔찍한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냥 돌아와. 나는 마지막 답장을 썼다. 빈 약속은 깨진 마음을 고칠 수 없단다. 지은아. 네가 내게 한 말은 네가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냈어. 절박한 약속으로 그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어.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딸의 번호와 민준이와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르는 번호들도 차단했다. 이 장을 완전히 닫을 때가 되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스페인 영구 거주를 허가하는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페레르 씨를 다시 만났다. 또한 한국 연금을 영구적으로 이체하고
부산에 있는 내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도 했다. 영구적으로 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페레르 씨가 물었다.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은 없었어요. 나는 단호한 손길로 각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날 오후 나의 소중한 이웃이자 공범인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이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혜자야, 너 이거 못 믿을걸. 지은이 말이야. 어제 우리 아파트에 와서 히스테리 부리면서 울었어. 너한테 끔찍한 오해였다고 돌아오라고 전해달라고 애원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진실을 말했지. 지은이가 너한테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고 내가 너였어도 영원히 사라졌을 거라고. 자기가 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웃들조차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애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 아, 그럼 내 도움 없이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은행에서 압박하고 있고 민준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돈을 낼 수가 없대. 기본적으로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그들을 위해 하던 모든 일을 깨달은 거지.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딸은 인간으로서의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다. 재정적 부양자이자 문제 해결사로서의 내 역할을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영수가, 내가 부탁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물어보면, 특히 지은이가 물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다고 말해줘.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니까. 배은망덕한 딸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던 김혜자는 딸의 생일날 정말로 죽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영숙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거 알아?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해. 스페인에 도착한 지 3주 후 나의 새로운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일주일에 3번 카탈루냐어 수업에 등록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채화 강좌를 시작했고 나에게 그런 예술적 재능이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다. 일요일마다 모이는 외국인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일정은 내가 선택한 활동들로 가득 찼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과 개인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재정적인 것이었다. 지은이의 끊임없는 요구가 없으니 내 저축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었다. 페레르 씨와 함께 한 투자는 이미 긍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었고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근거하여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4월의 어느 수요일 햇살이 내리쬐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모르는 국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을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김혜자 씨 되십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전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부산시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사입니다. 혜자 씨의 안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신고라니 어떤 종류의 신고죠? 따님인 김지은 씨가 혜자 씨가 치매나인지 저하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혜자 씨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정 및 생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따님 주장에 따르면 혜자 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아마도 제3자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지은이는 내 결정을 무효화하고 강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꾸며내 사회복지과까지 끌어들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박선영 씨.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치매나인지 저하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따라 스페인의 편안한 아파트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완벽한 정신 건강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입장은 이해합니다.
김혜자 씨. 하지만 저희는 혜자 씨의 안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의료 및 심리평가를 조율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제가 완벽한 정신 건강 상태이며 제 결정이 온전한 정신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평가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후 나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지은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의 죽음을 바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돈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나의 정신적 신뢰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한국에 있는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가 떠나기 전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 혜자 씨, 그가 걱정스럽게 나를 맞이했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네요. 따님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상상이 가네요. 방금 사회복지과와 통화했어요. 지은이가 제가 치매라고 주장하고 있다더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또한 혜자 씨가 떠나기 전에 변경한 모든 법적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명하실 때 혜자 씨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타당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혜자 씨가 명백하게 온전한 정신 상태임을 보여주는 우리 대화 녹음 파일이 모두 있습니다. 게다가 혜자 씨가 꼼꼼하게 출국을 계획했고 스페인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 저하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혜자 씨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어 했지만 모든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본인이 최근 재정 문제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재정적 혜택을 되찾기 위해 지은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박 변호사님, 제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정신 상태에 대한 딸의 허위 주장은 제 평판과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따님이 혜자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 나니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이틀 후 나는 의료 및 심리평가를 받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출석했다. 지정된 의사인 최 박사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상황을 즉시 이해했다. 김혜자 씨, 3시간에 걸친 철저한 평가 후 그가 말했다. 혜자 씨는 완벽한 정신 건강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혜자 씨가 내린 결정들은 감탄할 만한 명석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따님은 재정적 혜택을 되찾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나요? 물론입니다. 따님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혜자 씨가 스페인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사회복지과에 보낼 겁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혜자 씨, 대사관에서 의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따님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종결하고 지은 씨에게 신고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기록에 남나요? 네. 가족의 안위에 대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기록될 것이고 반복될 경우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했다. 지은이는 내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공식 기록까지 갖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경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지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 조종당하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를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였다. 나는 내가 한 모든 희생, 내가 겪은 모든 조종, 그리고
나의 존엄성과 삶을 되찾기 위해 밟은 모든 단계를 기록하며 4시간 동안 글을 썼다. 나는 글의 제목을 모성애가 자기 파괴가 될 때 74세에 찾은 나의 해방일지라고 붙였다. 나는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용기를 찾은 나이 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내가 발견한 블로그에 그 글을 보냈다. 일주일 후 편집자로부터 열광적인 답장을 받았다. 혜자 씨, 그녀는 썼다. 혜자 씨의 이야기는 강력하고 영감을 줍니다. 혜자 씨의 경험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여성들로부터 수백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위한 영상 인터뷰에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는 즉시 수락했다. 내 경험을 이용해 유해한 가족 관계에 갇힌 다른 여성들을 도울 때가 되었다. 인터뷰는 2주 후에 공개되었고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조종당하고 재정적으로 착취당한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댓글들은 고통과 공감의 목록이었다. 37살 먹은 아들이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도 안 내고 취직하라고 하면 저를 모욕해요. 한 여성이 썼다. 제 딸은 휴가비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제가 아플 때는 찾아올 시간이 절대 없어요. 다른 여성이 공유했다. 자식들에게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엄마는 저뿐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여성이 고백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인터뷰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내가 즉시 알아본 주소로 이메일 한 통이 왔다. 사위인 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장모님, 그가 썼다. 유튜브 인터뷰 봤습니다. 제가 장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지은이가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고 수년간 장모님을 대했던 방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장모님을 어떻게 조종하고 이용하는지 목격했지만 우리가 장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쌍둥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왜 더 이상 보러 오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지은이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더 크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끝났다.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이 가족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장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답장할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다. 마침내 나는 답장을 썼다. 민준 씨, 솔직함에 고맙네. 하지만 뒤늦은 사과는 이미 입은 상처를 바꾸지 못하네. 이 경험이 자네가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자녀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길 바라네. 내가 겪은 학대를 가족 중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이 거리를 유지하려는 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필요로 했던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다. 나의 스페인에서의 새로운 삶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꽃피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다. 취미와 열정을 재발견했다. 마음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성이었다. 스페인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내 인생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전화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나의 소중한 이웃이자 공범인 영숙이었다. 혜자야, 영숙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거 못 믿을걸. 지은이가 집을 잃었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 일부는 여전히 손주들의 안녕을 걱정했기에 심장이 잠시 멈췄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물었다. 은행이 지난주에 저택을 경매에 넘겼어. 민준이가 잃은 돈을 회복하지 못했고 대출금을 3번이나 더 연체했거든. 네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은행이 절차를 진행한 거지.
지은이가 어제 나한테 와서 절박하게 울더라. 애들은 괜찮아?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민준이는 마침내 여행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적어도 확실한 일이잖아. 지은이도 다시 병원에서 일해야 했어. 원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말이야. 내가 경험한 감정의 혼합은 묘했다. 그들의 고통에 기쁨을 느끼진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은이와 민준이는 그들을 구해줄 사람 없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실제 결과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다른 건 없어? 영숙이가 계속했다. 지은이가 나한테 너랑 연락할 방법 아냐고 묻더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너를 잃었을 때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고 어떤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했지. 또 네가 새로운 삶에서 꽃피고 있으니 너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거라고 했어. 영숙이 말이 맞았다. 이 6개월 동안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 딸의 공허한 약속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내면의 평화를 쌓았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혜자 씨,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은 씨의 집이 은행에 의해 매각되었고 혜자 씨가 연대 보증인이셨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18억 원과 누적 이자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 얼마죠? 21억 원입니다. 은행에서 이미 이체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혜자 씨의 스페인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을 추가로 벌었다. 내가 계속해서 영원히 희생하는 엄마로 남았다면 영영 잃어버렸을 돈이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했다. 혜자 씨의 부산 아파트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령액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던 자산에서 총 30억 원 가까이를 받게 된 것이다. 기존 저축과 스페인에서 한 투자를 합치면 내 순자산은 이제 50억 원을 넘어섰다. 74세의 나는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 그날 밤 나는 레이알 광장에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축하했다. 스페인 최고의 카바 와인을 주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졌던 용감한 여성을 위해 건배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배은망덕한 딸의 잔인한 말에 황폐해진, 망가지고 굴욕감을 느낀 엄마로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독립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진정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내가 항상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몇 주 동안 고민해 오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경험에 대한 완전한 책을 쓰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해한 가족 관계에 갇힌 나이든 여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였다. 나는 자기계발과 개인적 성장에 관한 책을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출판사에 연락했다. 몬세라트라는 여성 편집자가 즉시 관심을 보였다. 카르멘 씨, 그녀는 내 스페인 이름을 불렀다. 미팅 중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 의한 정서적 학대는 폭로되어야 할 만연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 다음 3개월을 사랑이 상처가 될 때 70세 이후 가족의 정서적 학대에서 벗어나기를 쓰는데 보냈다. 이 책은 내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조종을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할 용기를 찾는 실용적인 전략도 기록했다. 책은 8개월 후에 출간되었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은 놀라웠다. 전 세계의 여성들이 내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용기를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편지를 보냈다. 혜자 씨의 책을 읽고 42살 난 아들의 무책임함을 계속 지원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어요. 칠레의 마르타가 썼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파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포르투갈의 테레사가 공유했다. 당신의 책을 읽고 나서 큰 집을 팔고 자식들의 도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어요. 아르헨티나의 소피아가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책이 출간된 지 1년 후에 도착했다. 파울라라는 젊은 엄마가 보낸 편지였다. 혜자 선생님, 그녀는 썼다. 저는 32살이고 저와 제 형제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67세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머니를 지은 씨가 선생님을 대했던 것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눈을 뜨게 해주었고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할 수도 있는 유해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전화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세월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항상 제 꿈을 위해 대기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대신 어머니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의 고통이 다른 가족들이 같은 파괴를 겪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스페인에 도착한 지 2년 후 내 우편함에 실물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의 글씨체가 낯익었지만 즉시 누구 것인지 알아볼 수 없었. 봉투를 열었을 때 심장이 뛰었다. 이제 13살이 된 손주들이 보낸 편지였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10대 아이들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아빠가 할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진실을 말해줬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아주 잔인한 말을 했고,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할머니가 떠나신 이유를 이해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용감하신 할머니가 자랑스럽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크면 할머니가 허락하신다면 스페인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하고 싶어요. 편지에는 내가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1시간 동안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 존엄성을 지키기로 한 나의 결정이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을지라도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다. 사랑하는 내 손주들아, 나는 썼다. 너희들의 말은 내가 수년간 받은 선물 중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사랑할 거야. 너희가 더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직무는 언제나 너희에게 열려 있을 거란다. 그때까지 할머니가 아름다움과 평화에 둘러싸여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나에 대한 그 사랑을 간직하렴.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하렴. 말은 세우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끔찍했던 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 돈으로 구입한 바르셀로나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지중해를 바라보며 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을 쓰고 있다. 나는 77세이고 6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8개국어 번역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전 세계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며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은이는 생일 선물로 내가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 소원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주었다. 딸이 결코 계산하지 못한 것은 나를 이름으로써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엄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재정적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던 사람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주에 지은이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연락이 온 것이다. 엄마, 딸은 썼다. 엄마 책 읽었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평생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상상도 못했어. 돌아와 달라고 하거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을, 비록 가장 어려운 방법이긴 했지만 마침내 이해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엄마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라. 엄마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다리는 한번 불타버리면 다시 놓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딸의 말을 승리가 아니라 모든 고통은 결국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확인으로 마음에 간직했다. 나의 실종은 딸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눈물, 모든 희생, 모든 고통의 순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때로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완전히 길을 잃을 용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영상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